서울의 살인적인 집값은 갓 사회에 발을 디딘 20대 후반의 커플에게 거대한 벽과 같았다. 웹툰 작가인 이서연과 IT 스타트업에 다니는 강민주는 1년 넘게 발품을 팔며 두 사람의 보금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비좁은 원룸을 벗어나 제대로 된 우리 집을 갖는다는 건 까마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부동산 앱을 무의미하게 넘기던 민준의 손가락이 멈췄다. 서연아, 이리 와봐. 이거 대박이야. 민준의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다. 서연이 그의 옆으로 다가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서울 근교 신도시에 위치한 최신식 오피스텔. 막 입주를 시작한 건물이라 외관은 호텔처럼 번쩍였고 내부 사진은 잡지에나 나올 법한 모습이었다. 높은 층고와 전면 통창, 깔끔한 빌트인 가구까지. 두 사람이 꿈에 그리던 바로 그 집이었다. 우와, 진짜 좋다. 근데 가격이... 서연의 눈이 매물 정보 하단의 가격에 닿았다. 주변 시세의 거의 반값에 가까운 믿을 수 없는 전세가였다. 월세도 아니고 이 정도 컨디션의 오피스텔이 이런 가격에 나온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다. 오빠, 이거 뭔가 이상해. 허위 매물 아닐까? 아니야. 내가 방금 부동산에 전화해봤어. 실매물 맞대. 집주인이 급하게 해외로 나가게 돼서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놓은 거래. 민주는 이미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였지만 내 집 마련이라는 오랜 수건과 가성비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선 경계심이 무뎌진 듯 했다. 그래도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야. 우리 내일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서연아, 이런 건 망설이는 순간 놓치는 거야. 오늘 저녁에 바로 계약금 넣어야 돼. 내가 책임질게. 결국 서연은 민준의 확신에 찬 태도에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찜찜함이라는 작은 얼룩은 새집에 대한 커다란 기대감에 옅게 가려졌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동안 서연은 텅 빈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밝은 햇살이 통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모든 것이 새 것처럼 반짝였다. 민준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에 서연의 입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문제는 마지막 이삿짐이 모두 들어오고 난 후에야 발견되었다. 짐 정리를 위해 작업 공간으로 쓸 작은 방에 들어선 서연은 순간 걸음을 멈췄다. 방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붙박이장 때문이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의 미니멀한 인테리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짙은 원로 색상의 육중한 가구였다. 클래식하다고 하기엔 과하게 낡고 고풍스럽다고 하기엔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을 풍겼다. 오빠, 저건 뭐야? 우리가 주문한 가구 아니잖아. 서연의 말에 한창 거실에서 땀을 닦던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다. 아, 저거.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이전 세입자가 그냥 두고 간 거래. 맞춤 제작한 거라 철거가 어려워서 그냥 쓰라고 하더라고. 쓰라고? 이걸? 집이랑 전혀 안 어울리는 데다 너무 낡았잖아. 괜히 찝찝해.
그냥 돈 좀 들여서 철거하자. 서연은 장롱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조차 꺼려졌다. 마치 오래된 유물처럼 보이지 않는 시간의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붙박이장과 한 세트인 듯 낡고 해진 가죽 사무용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등받이 곳곳은 긁혀 있었고 앉는 부분은 사람의 형상대로 움푹 파여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생각은 달랐다. 야, 이만한 수납장 새로 사려면 돈이 얼마인 줄 알아? 튼튼해 보이는데 그냥 쓰자. 의자도 그렇고 우리 지금 한 푼이 아쉽잖아. 대충 닦아서 쓰면은 되지. 뭘 그래. 결국 민주는 비용 문제를 내세워 서연을 설득했다. 그의 현실적인 논리 앞에서 서연의 막연한 불안감은 힘을 잃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이삿짐 정리에 지쳐 깊이 잠든 민준의 옆에서 서연은 한동안 뒤척였다. 어둠 속에서 방 한쪽을 가득 메운 거대한 붙박이장이 마치 거대한 관처럼 느껴졌다. 그 검고 육중한 그림자가 자신들의 새로운 시작 위에 무겁게 드리워져 있는 것만 같았다.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모든 악몽의 시작점이 되리라고는 그때의 두 사람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다음 날 민준이 출근한 뒤 텅 빈 오피스텔에 홀로 남은 서연은 본격적으로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스들을 풀고 물건들을 제자리에 채워 넣으며 어색했던 공간은 조금씩 두 사람의 온기로 채워졌다. 하지만 작업실에 들어설 때마다 그녀는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붙박이장 앞에서 걸음을 멈춰야 했다. 아무리 봐도 이질적인 가구였다. 어제는 그저 낡고 칙칙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밝은 대낮에 다시 보니 장롱 표면에 새겨진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마치 무언가를 암시하는 글자처럼 기괴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불쾌한 상상을 떨쳐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분리수거 쓰레기를 버리고 잠시 바람도 쐴 겸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 경비실 앞을 지날 때 나이가 지긋한 경비원과 눈이 마주쳤다. 서연은 새로운 입주민으로서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제 이사 왔어요. 경비원은 돋보기를 고쳤으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은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은 무덤덤함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무표정 속에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있었다. 서연은 그것이 연민인지 혹은 체념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몇 호로 이사 왔소? 1404호요. 그 순간 경비원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잠시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서연은 그 미묘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지만 굳이 캐물을 수는 없었다. 그녀가 멋쩍게 돌아서려는 찰나 경비원이 나지막이 그녀를 불렀다. 저기 세댁. 서연이 돌아보자 경비원은 주머니를 뒤적여 손바닥만 한 붉은색 주머니를 꺼내 들었다. 정성스럽게 접은 부적이었다. 그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서연에게 다가와 그것을 손에 쥐어주었다. 이 건물, 밤 되면 유독 서늘해요. 그냥 마음 편하라고 주는 거니 너무 신경 쓰진 말고. 경비원은 말을 마치자마자 다시 경비실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서연은 손바닥에 남겨진 부적의 서늘한 감촉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감사하다고 말할 타이밍조차 놓쳐버렸다. 찜찜한 기분을 안고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으로 향했다. 생수와 몇 가지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였다. 앳돼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인상 좋은 중년의 점주가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다. 어머,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반갑습니다. 점주는 서연의 얼굴이 낯선 것을 알아보고 먼저 상냥하게 말을 걸어왔다. 서연은 그 친절함에 잠시 경계심을 풀었다. 네, 어제요. 앞으로 자주 뵐게요. 혹시 무거운 건 배달도 해주시나요? 생수 같은 거요. 그럼요, 당연하죠. 고객 등록만 하시면 바로 해드려요. 몇 호세요? 바로 그 질문이었다. 서연이 무심코 대답한 순간 점주의 얼굴에서 모든 웃음기가 사라졌다. 1404호요. 점주는 마치 금기된 단어라도 들은 사람처럼 눈에 띄게 당황했다. 그의 손은 포스기 위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왜 그러세요? 서연의 물음에 점주는 황급히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아니, 그게 저희가 배달은 저층부만 하고 있어서요. 고층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다. 최신식 오피스텔에서 고층이라 배달이 안 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상한 소리였다. 방금 전까지 넘치도록 친절했던 그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서둘러 계산을 마친 뒤 서연과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봉투를 건넸다. 서연은 무거운 생수병들을 직접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14라고 적힌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망설여졌다. 경비원의 기묘한 동정심, 편의점 주인의 노골적인 회피, 그 모든 것이 1404호라는 숫자와 연결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손에 든 부적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작업실에 짙은 월넛색 붙박이장으로 향했다. 마치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노인처럼 그 가구는 소리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새 집에 대한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심장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민주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몸을 던진 그는 회사에서 있었던 힘든 일들을 쉴 새와 쏟아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며 맞장구를 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통 낮에 있었던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의 하소연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을 때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빠, 나 오늘 좀 이상한 일을 겪었어. 그녀는 경비원이 건넨 부적과 편의점 주인의 석연치 않은 태도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 1404호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마치 일부러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민준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뭐야, 그런 거였어. 난 또 뭐라고. 아니, 정말 이상했다니까. 두 사람 다 일사홍사호라는 말을 듣자마자 얼굴색이 변했단 말이야. 서연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경비 아저씨는 그냥 새로운 입주민한테 친절 베푼 걸 수도 있고, 편의점 사장은 그냥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지. 원래 도시 사람들이 좀 무뚝뚝하잖아. 민주는 서연의 불안을 그저 예민함으로 치부해버렸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곧 있을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와 실적 압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자친구의 막연한 불안감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어. 생각해봐. 우리가 이 집을 얼마나 싸게 구했어. 분명 주변에서는 우리가 무슨 백이라도 써서 들어온 줄 알거나, 아니면 집주인이랑 무슨 특별한 관계라도 있는 줄 알고 시기하는 걸 수도 있다고. 그는 오히려 자신들의 상황을 합리화하며 서연의 말을 묵살했다.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자신의 진지한 걱정을 터무니없는 상상력으로 몰아가는 민준에게 서운함마저 들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입을 다무는 것뿐이었다. 대화는 그렇게 싱겁게 끝나버렸다. 서연은 민준에게 건네주려던 붉은 부적을 조용히 자신의 서랍 속에 넣었다. 이 부적의 존재를 알게 되면 민준은 분명 미신이나 믿는 바보 취급을 할 것이 뻔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벽이 생긴 듯했다. 민준은 회사 일에 더욱 매달렸고, 야근과 주말 출근을 밥 먹듯이 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는 노트북을 들여다보거나 지쳐 잠들기 바빴다. 서연은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오피스텔에서 보내야 했다. 그녀는 애써 낮에 있었던 일들을 잊으려 노력했다. 민준의 말처럼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새로운 환경에 아직 적응하지 못해서,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쓸데없는 상상을 하는 그것뿐이라고. 그녀는 자신의 일, 웹툰 작업에 더욱 몰두했다. 마감 날짜에 맞춰 그림을 그리고 스토리를 짜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불안감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을 하기 위해 작업실 책상에 앉을 때마다 그녀는 등 뒤에 버티고 서 있는 거대한 붙박이장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한 번도 그 장롱의 문을 열어보지 않았다. 왠지 모르게 그 안을 들여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한 번 열면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쏟아져 나올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일상 속에서 서연의 불안감은 조금씩 옅어져 가는 듯했다. 그녀는 민준의 말이 맞았다고, 모든 것이 자신의 과민한 신경 탓이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깊은 밤에 정적을 깨고 찾아온 아주 작은 소리 하나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밤이었다. 마감을 막 끝낸 서연은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침실로 향했다. 옆자리에서 민주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이 잦아든 시간, 오피스텔 안은 숨 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마감의 후유증으로 머릿속은 복잡했고 눈은 말똥말똥해했다. 한참을 뒤척이며 억지로 잠을 청하려 애쓰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스악, 킥킥.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른 나뭇가지를 시멘트 바닥에 끄는 것 같은 건조하고 신경질적인 소리. 서연은 숨을 죽였다. 소리는 작업실 쪽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잘못 들었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나는 생활 소음일 수도 있고, 혹은 건물이 자리를 잡아가며 내는 미세한 소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귀를 쫑긋 세웠다. 몇 분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역시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기기기 스윽. 이번에는 좀 더 길고 선명했다. 소리는 명백히 자신들의 집 작업실 안에서 나고 있었다.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는 느낌이었다. 서연은 옆에서 곤히 잠든 민준을 흔들어 깨우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또 예민하다는 핀잔을 들을 게 뻔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다. 발소리를 죽인 채 살금살금 침실 문을 열고 어둠이 내려앉은 복도를 따라 작업실로 향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 쿵쾅거렸다. 작업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서연은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도시의 불빛이 방 안을 어렴풋이 비추고 있었다. 거대한 붙박이장은 평소처럼 묵묵히 서 있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역시 내가 헛것을 들었나 봐.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허탈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작업실 문을 활짝 열고 벽의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켰다.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 작업실은 늘 보던 모습 그대로였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녀는 긴장이 풀려 한숨을 내쉬며 몸을 돌리려 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시선이 방 한가운데 멈췄다. 낡은 사무용 의자. 분명 자신이 일을 마치고 나올 때 책상 쪽으로 반듯하게 밀어놓고 나온 의자였다. 그런데 지금 그 의자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다른 각도로 틀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앉았다가 방금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그 의자가 향하는 방향은 정확히 거대한 붙박이장이 있는 쪽이었다.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한기가 흘렀다. 소름이 돋은 팔을 문지르며 서연은 뒷걸음질 쳤다. 소리도 움직임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 공간에 자신 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시선이 어둠 속에서 자신을 끈질기게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녀는 허둥지둥 작업실 불을 끄고 도망치듯 침실로 돌아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다. 덜덜 떨리는 몸을 억지로 웅크렸다. 곁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민준의 숨소리가 그 밤 따라 유난히 멀게만 느껴졌다. 잠들 수 없는 밤이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불 밖으로 스며드는 어둠 속에서 낡은 의자가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자신을 향해 돌아앉는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악몽은 더 이상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실체를 가진 공포가 되어 그녀의 일상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시작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서연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다. 눈밑은 거무죽죽했고 빗발선 눈은 극도의 불안감으로 초점을 잃은 채 흔들렸다. 아침에 일어난 민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혀를 찼다. 또 밤새워 그림 그렸지. 그러다 몸 상한다. 마감 끝났으면 좀 푹 쉬어.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가벼운 책망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간밤에 있었던 일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의자가 조금 틀어져 있었다는 말은 잠 못 자고 예민해진 사람의 히스테리로 치부될 것이 뻔했다. 그녀는 그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민준이 출근하고 다시 혼자 남겨진 집은 유난히 크고 낯설게 느껴졌다. 특히 작업실은 들어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문을 굳게 닫아놓고 일부러 거실 소파에 노트북을 가져와 일을 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작업실의 존재감은 그녀를 계속해서 짓눌렀다. 오후 내내 불안에 떨던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무작정 밖으로 나섰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이 숨 막히는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던 그녀는 로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경비원과 마주쳤다. 며칠 전 자신에게 부적을 건넸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경비원은 서연의 헬쑥한 안색을 보자마자 하던 일을 멈췄다. 그의 눈빛이 심각하게 변했다. 그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서연에게 손짓해 로비 구석, CCTV 사각지대로 보이는 곳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아가씨, 얼굴이 왜 이래? 혹시 무슨 일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다. 마치 그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듯한 뉘앙스였다. 서연은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붙들고 있던 불안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어르신, 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상한 건지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서연은 횡설수설하며 간밤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말을 듣는 내내 경비원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둡고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는 서연의 말이 끝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 부적 가지고는 있는 거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경고를 넘어선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아가씨, 내 말 잘 들어.
이건 농담이 아니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집에서 나와.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라도 당장 짐 빼. 계약금이고 뭐고 그런 거 아까워하다가 더 큰일 나. 경비원의 단호한 말투에 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막연한 불안감이 이제 명백한 위험의 경고가 되어 눈앞에 들이닥쳤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걸 내가 다 말해줄 순 없어. 하지만 한 가지만 명심해. 그 집에 오래 머물면 안 돼. 절대로. 그는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았다. 누군가 로비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내 말을 허투루 듣지 마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채 다시 빗자루를 들고 총총히 사라졌다. 서연은 차가운 로비 바닥에 뿔이 박힌 듯 한참을 서 있었다. 경비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돌았다. 더 큰일 난다는 그의 경고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경비원의 경고를 전해야만 했다. 하지만 민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중요한 회의에 들어간 것인지 회의 중이라는 자동 응답 메시지만 돌아왔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민준에게 문자를 남겼다. 오빠, 끝나면 바로 전화 줘. 정말 중요한 할 말이 있어. 우리 이 집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문자를 보내고 나자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 듯했다. 민준이 아무리 무심해도 이토록 심각한 상황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에게 닥쳐올 운명은 민준의 도움을 기다려줄 만큼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경고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초조하게 민준의 연락을 기다리던 서연의 휴대폰이 울린 것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그녀는 안도하며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오빠, 나야. 통화 괜찮아. 내가 할 말이... 서연아. 미안한데 길게 통화 못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준의 목소리는 잔뜩 상기되어 있었고 주변은 여러 사람의 말소리로 몹시 소란스러웠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야? 회사에 무슨 문제 생겼어? 문제가 좀 크게 터졌어. 우리 회사 메인 서버가 완전히 다운됐거든. 지금 데이터 복구 때문에 다들 난리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터진 최악의 사태였다. 그래서 오늘 늦게 들어와. 서연의 목소리에 실망과 불안이 스쳤다. 아니, 늦는 정도가 아닐 것 같아. 서버 센터가 춘천에 있거든. 지금 팀원들이랑 다 같이 그리로 넘어가야 해. 복구될 때까지는 아마 거기서 밤새워야 할 거야. 빠르면 내일 오후, 늦으면 며칠 걸릴지도 몰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오늘 밤, 이 불안하고 기괴한 집에서 혼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거대한 공포가 되어 그녀를 덮쳤다. 오빠, 안 돼.
나 오늘 혼자 못 있겠어. 제발. 서연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놓인 민준에게 그녀의 두려움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서연아, 나 지금 그런 투정 받아줄 상황 아니야. 회사 면군이 걸린 일이라고. 애처럼 굴지 말고 씩씩하게 있어. 문단속 잘하고. 끊는다. 뚜. 민주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서연은 끊어진 통화음을 들으며 한동안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절망감과 함께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자신의 공포를 그저 투정이나 애처럼 구는 것으로 치부해버린 민준이 야속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생활의 무게를 짊어진 그를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그녀는 혼자였다. 해가 완전히 지고 창밖으로 짙은 어둠이 내리자 오피스텔 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서연은 집안의 모든 불을 다 켰다. 거실, 침실, 주방, 심지어 화장실까지. 한 뼘의 어둠도 허용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환한 불빛 속에서도 굳게 닫힌 작업실 문에서 흘러나오는 어둠의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TV 볼륨을 최대한으로 키우고 소파에 몸을 웅크렸다.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불안한 마음을 조금은 덮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둠이 깊어질수록 심장은 다시금 불안하게 요동쳤다.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밖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TV 속의 소음만이 공허하게 집안을 맴돌았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친구 집으로라도 도망가거나 차라리 24시간 카페에 가서 밤을 새우는 편이 낫겠다고 결심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겨 입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탁. 아주 작지만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단단한 나무 표면을 톡 하고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 서연의 몸이 그대로 굳었다. 소리는 작업실 안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온 신경이 닫힌 문 너머에 집중되었다. 제발 잘못 들은 것이기를, 환청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곧이어 들려온 소리에 의해 무참히 깨져버렸다. 타다닥, 탁. 이번엔 좀 더 길었다. 그리고 명백했다.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작업실 안에 거대한 붙박이장 안쪽에서부터 문을 긁어대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마주해야 하는지 직감했다. 경비원의 경고는 과장이 아니었다. 민준의 무심함이 불러온 결과는 끔찍했다. 그녀는 이 집에서 혼자 밤을 보내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버렸다. 그리고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드르륵, 드르르륵. 붙박이장을 긁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안쪽에 갇힌 짐승이 필사적으로 발톱을 세워 긁어대는 듯한 신경을 갉아먹는 소음이었다. 서연은 거실 한가운데에서 얼어붙은 채 소리가 들려오는 작업실 문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조차
마비될 정도의 극심한 공포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공간, 침실로 뒷걸음질 쳤다. 혹시라도 소리를 낼까봐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고양이처럼 발을 옮겼다. 침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문을 닫고 잠금쇠를 걸었다. 철컥 하고 쇠가 맞물리는 소리가 그 밤 따라 유난히 크고 불안하게 울렸다. 침실 문에 등을 기댄 채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격렬하게 뛰었다. 작업실에서 들려오던 소리는 잠시 멎은 듯했다. 제발, 제발 그냥 가줘. 서연은 눈을 질끈 감고 기도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잠시뿐이었다. 쿵. 바로 등 뒤. 그녀가 기대고 있는 침실 문에서 나지막한 충격음이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문의 머리를 가볍게 기댄 것 같은 둔탁하고 불길한 소리였다. 작업실에 있던 그것이 복도를 지나 지금 바로 이 문 앞에 와 있다는 뜻이었다. 서연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았다.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덜컥, 덜컥, 덜컥. 침실 문고리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열려고 격렬하게 손잡이를 돌려대는 소리였다. 잠금쇠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금속성에 마찰음을 냈다. 서연은 문에서 황급히 떨어져 방구석으로 달려가 몸을 웅크렸다. 제발 열리지 마. 제발 문고리를 흔드는 소리가 멎었다. 서연이 잠시 안도의 숨을 내쉬려던 찰나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문틈으로 희미한 연기 같은 것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귀퀴하고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가 썩는 듯한 역한 냄새를 동반한 차갑고 끈적한 기운이었다. 그 기운은 순식간에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렸다. 마치 독가스가 퍼지는 것처럼 방 안의 산소가 점점 사라지는 듯한 질식감이 느껴졌다. 서연은 기침을 참으려 애썼지만 목구멍을 파고드는 매캐한 기운에 결국 콜록거리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방 안에 계속 있다가는 질식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문 밖의 존재에 대한 공포를 압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살아야 해.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다. 벽에 놓여있던 장식용 야구방망이를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이판사판이었다. 어차피 죽는다면 문을 열고 뛰쳐나가 현관으로 도망치는 편이 나았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굳게 잠겨있던 침실 문 잠금쇠를 풀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고 뛰쳐나갔다. 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복도를 가로질러 거실로 달려나갔다. 등 뒤에서 무언가 따라오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차마 돌아볼 용기는 없었다. 거실 바닥에 미끄러지듯 주저앉아 숨을 고르며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역한 냄새는 여전히 코끝을 찔렀다. 안심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화르륵. 갑자기 불이 꺼져 있던 작업실 안에서부터 푸른 빛에 불꽃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불길은 순식간에 굳게 닫혀있던 붙박이장 전체로 옮겨 붙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불은 소리도 열기도 없었다. 마치 신기루처럼 푸르고 차가운 불꽃이 낡은 목재 가구를 집어삼키며 아른거릴 뿐이었다. 서연은 그 비현실적인 광경에 넋을 잃었다. 그녀는 도망쳐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불타는 붙박이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나타났다. 푸른 불꽃에 휩싸인 붙박이장의 육중한 문이 마치 수백 년 만에 열리는 석관처럼 끼이익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내며 아주 천천히 저절로 열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시간의 흐름조차 멎어버린 듯한 영혼과도 같은 찰나였다. 문틈으로 드러난 것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듯한 시면의 어둠.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마치 진흙탕에서 발을 빼내듯 힘겹게 검은 형체가 붙박이장 안에서부터 걸어 나왔다. 어둠보다 더 짙은 실루엣은 점차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아니,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였다. 몸에 딱 달라붙는 낡은 정장 차림. 하지만 그 모습은 처참했다. 옷은 물에 젖은 듯 축 늘어져 있었고 곳곳이 불규칙하게 찢겨 있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띈 것은 그의 자세였다. 그는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움켜쥔 채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처럼 상반신을 위태롭게 구부리고 있었다. 마침내 형체가 불꽃의 아른거림 속으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을 때 서연은 저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삼켰다. 그의 얼굴은 핏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회색빛에 가까운 창백함 그 자체였다. 푹 꺼진 두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원망과 고통이 응어리져 있었다. 꽉 담은 입술은 검푸른 색이었고 뺨은 해골처럼 앙상하게 말라붙어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텅 빈 눈동자가 정확히 그녀를 향했다. 그 시선이 마주친 순간 서연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었다.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끈질긴 집착이었다. 남자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흡하는 하는 공기가 새는 듯한 고통스러운 숨소리만이 새어나왔다. 그는 여전히 가슴을 움켜쥔 채 한 걸음 한 걸음 서연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도망쳐야 했다. 머릿속에서는 이성적인 경고가 울려 퍼졌지만 몸은 마치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며 그 끔찍한 존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남자가 다가올수록 역한 곰팡내와 함께 숨 막히는 압박감이 거실 전체를 짓눌렀다. 안 돼. 오지 마. 서연은 마음속으로 절규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애썼다.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는 것조차 청은망은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마비되었던 몸이 풀리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거의 기다시피 현관문 쪽으로 몸을 날렸다. 현관문만 열면 살 수 있어. 하지만 그녀가 현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절망이 그녀를 덮쳤다. 방금 전까지 작업실에서 걸어 나오고 있던 그 남자가 어느새 순간이동이라도 한 것처럼 현관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여전히 고통스럽게 가슴을 움켜쥔 채 그는 더욱 가까워진 거리에서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마침내 열렸다. 그리고 찢어지는 듯한 원한에 가득 찬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네, 집, 야.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수많은 밤을 홀로 되뇌었을 뼈에 사무친 집념이 담긴 저주였다. 남자의 창백한 손이 천천히 그녀를 향해 뻗어왔다. 서연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차갑고 축축한 죽음의 감촉이 목을 감싸기 직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와장창. 거실 통유리창이 굉음과 함께 박살났다.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한 남자가 거실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1층의 경비원이었다. 그의 한 손에는 사람 머리만 한 대형 손전등이, 다른 손에는 무언가 잔뜩 들어있는 천 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그는 현관문 앞에서 사색이 되어 주저앉아 있는 서연과 그녀를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끔찍한 형체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행동했다. 물러서 이 더러운 거사. 경비원은 고함을 치며 손에 든 대형 손전등에 스위치를 켰다. 서치라이트라고 불려도 될 만큼 강력한 한 줄기 빛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남자의 형상을 정통으로 비췄다. 콱! 빛을 정면으로 맞은 남자는 마치 강산을 뒤집어 쓴 듯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그의 형체는 강한 빛 속에서 연기처럼 아른거리며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는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뒷걸음질 쳤다. 경비원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손에 든 천 주머니를 열어 그 안에 있던 붉은 팥을 한 움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남자의 형체가 나타났던 작업실의 붙박이장을 향해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뿌렸다. 썩 꺼져버려. 여긴 내 놈이 있을 곳이 아니야. 우두둑 팥. 알갱이들이 낡은 붙박이장 문에 부딪히며 소나기 같은 소리를 냈다. 그 순간 남자의 형체는 더욱 격렬하게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그의 모습은 점차 투명해지기 시작했고 푸르게 타오르던 불꽃도 급격히 사그라들었다. 마침내 그는 한 줄기 연기처럼 허공으로 흩어지며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남자가 사라지자 거실을 짓누르던 살인적인 압박감과 역한 냄새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오직 깨진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차가운 밤바람만이 끔찍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린 서연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연이 희미하게 의식을 차렸을 때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따뜻한 담요가 덮여 있는 것을 느꼈다. 경비원이 건넨 뜨거운 물컵을 든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에 앉아 깊은 주름이 팬 얼굴로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소, 아가씨?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방금 겪은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제가 뭘 본 거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질문을 내뱉자 경비원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되었다고 결심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통했다. 보안실 CCTV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첼 4004호 복도 쪽 불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기에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바로 달려온 거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잿더미처럼 변한 서연의 얼굴을 살폈다. 아가씨가 본 건 이 집의 원래 주인이요. 아마도 그 원혼이겠지. 경비원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이 오피스텔이 지어질 때부터 이곳에서 일해왔다고 했다. 그리고 찰사웅 4호의 첫 번째 주인이었던 남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번 젊은 양반이었어. 아주 오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 이 오피스텔도 최고급 자재만 써서 자기가 직접 인테리어를 했어. 특히 저 붙박이장하고 의자는 무슨 유럽 장인한테 직접 주문해서 들여온 거라며 엄청나게 자랑을 해댔지. 경비원의 시선이 어둠 속에 잠긴 작업실로 향했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전 재산을 날린 거야.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더니 결국 저 작업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어. 저 의자에 앉아서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지는 주식 시세표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심장마비로. 서연은 숨을 삼켰다. 그 남자가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 가족들이 와서 집을 정리하는데 이상하게 저 붙박이장만큼은 꼼짝도 안 하더란 말이오. 맞춤 제작이라 벽에 완전히 고정된 데다 어찌나 무겁고 단단한지 전문 인력들을 불러도 해체가 안 됐다고 하더군. 결국 가족들은 장롱이랑 의자만 남겨두고 헐값에 집을 내놓고 도망치듯 떠나버렸지. 경비원의 이야기는 서연이 겪은 공포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주고 있었다. 모든 불행은 바로 저주받은 가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경비원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난 세월의 끔찍한 기억들을 더듬는 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후로도 몇 번 세입자가 들어왔었어. 다들 아가씨네처럼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혹해서 계약했지.
하지만 단 한 명도 일주일을 버티지 못했어.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누군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는 보증금도 포기하고 야반 도주하듯 사라져버렸어. 그의 말이 서연의 경험과 정확히 겹쳐졌다. 밤마다 들려오던 긁는 소리, 혼자 있을 때 느껴지던 시선, 그리고 마침내 마주한 끔찍한 형체까지 이전의 세입자들도 모두 같은 공포를 겪었던 것이다. 관리사무소랑 집주인 가족 측에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든 숨기려고만 했지. 흉흉한 소문이 나면 건물값 떨어진다고. 나한테도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그래서 아가씨가 처음 이사 왔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그저 부적 하나 쥐어주는 것뿐이었어. 정말 미안하게 됐어. 경비원은 진심으로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그를 원망할 수 없었다. 오히려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준 그에게 감사할 따름이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공포는 점차 슬픔과 연민으로 바뀌어갔다.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돈과 성공에 대한 집착이 결국 한 남자의 영혼을 주고서도 이 집에 얽매이게 만든 것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경비실에 작은 간이 침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민주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연락이 닿았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간밤에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수화기 너머의 민주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듯했지만 깨진 유리창과 경비원의 증언, 그리고 공포에 질린 서연의 목소리에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첫 차를 타고 오겠다고, 당장 그 집에서 나오라고 소리쳤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부동산에 연락해 즉시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부동산 중개인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사람이 죽어나간 집을 속이고 계약했다는 사실과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서연의 강경한 태도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두 사람은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고 이삿짐도 채 다 풀지 못한 짐들을 다시 싸서 그 저주받은 오피스텔을 떠났다. 떠나는 날 서연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비원과 마주쳤다. 그녀는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비원은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다 잊어버려. 앞으로는 너무 싸고 좋은 건 일단 의심부터 하고.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 인사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서연과 민주는 작지만 평범한 빌라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그날의 끔찍한 기억은 여전히 악몽으로 남아 서연을 괴롭혔지만 시간은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무심코 부동산 앱을 보다가 익숙한 사진을 발견하고 숨을 멈췄다. 14045. 그녀가 살았던 저주받은 오피스텔이 다시 매물로 올라와 있었다. 사진 속의 집은 깨진 유리창도 모두 수리되어 완벽하게 깨끗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작업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짙은 원로색의 붙박이장과 낡은 사무용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변함없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가격은 이전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내려가 있었다. 새로운 희생자를 유혹하는 달콤한 덫처럼. 서연은 조용히 앱을 닫았다. 그 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주인을 찾아 헤맬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가여운 영혼과 함께. 그리고 누군가는 또다시 그 믿을 수 없는 가격에 현혹되어 기꺼이 그 악몽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터였다.